주간 브리핑. 2015년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한국일보 이면에 실린 우리 사회에도 아일란 2만 명, 보호사각지대에서 소리 없는 절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일란 2만 명. 아일란은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의 3살 배기 어린이 난민의 이름이죠. 우리 주변에도 아일란이 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19살 이하 외국인은 97,727명으로 이 가운데 등록이 안 돼서 무국적 상태인 청소년은 2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나 난민 신청자의 자녀로 이들은 부모의 국적도 한국 국적도 갖지 못해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처럼 부모가 난민이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의 인권을 위해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 난민의 아이들이 출생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학교 교육과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단 악의적으로 불법 체류하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동료 의원들에게 발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호응이 거의 없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보름 동안 직접 발품을 팔아서 법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끝에 22명을 겨우 끌어모을 수 있었다. 법안이 발의된 뒤에도 일부 보수 시민단체는 일간지에 법안에 반대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또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실에는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법안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외국인을 위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힘겹게 발의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서 책상 서랍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곧 다가올 국정감사와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인데 이대로라면은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상학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없는 아일란에게는 감정이입을 하면서도 이해관계가 겹치는 불법 체류자 난민 문제에는 경계 심리가 작용하는 현실을 꼬집었는데 우선 인도주의 명분을 내세워서 법안을 만든 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겨레 그림판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구명조끼를 한 여학생의 영령이 바닷가에 누워있는 아일란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실렸더군요. 계속해서 이 시각 꼭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승선 인원으로 잡혔던 사람이 타질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승선 탑승자가 또 있었습니다. 4명이 안 타고 다시 3명이 더 추가로 탄 걸로.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전복된 77톤 돌고래호의 최종 탑승자 수가 2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재도 민관군이 합동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어제 아침 6시 25분쯤 어선에 구조된 3명 외에는 추가 생존자 발견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사고 해역에 대한 수색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 혁신입니다.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낡은 진보 청산이나 당 부패 척결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인데도 그동안의 당내 타성과 기득권에 맡겨서 금기시 되어 왔다며 문재인 대표 등 주류와 혁신위원회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시설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는 6일 금호타이어 지회를 대상으로 해서 직장 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노조의 전면 파업에 맞서서 직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의 전면 파업 장기화에 맞서서 어제 아침 7시를 기해서 광주, 곡성, 평택 공장 전체에 대해서 직장 폐쇄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측은 직장 폐쇄 시한을 노조가 쟁의를 철회할 때까지로 정해서 직장 폐쇄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직장 폐쇄가 되면 임금을 안 줘도 되고 투쟁 중인 노동자들을 직장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지리산 산양산삼 약산 막걸리, 팡팡 꽃배달, 연지연 곰탕, 선대인 경제연구소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여기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달라니. 이모님,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주세요.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아직도 몰라?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몸에 좋은 곰보배추로 만든 약선 막걸리야. 향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거든.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추자도 인근 낚싯배 전복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자도 인근 바다에서 지난 5일, 그러니까 토요일, 낚싯배가 전복해서 최소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정확한 승선 인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경은 어제 오후 승선 인원이 선장을 포함해서 21명으로 확인됐다가 아니라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35척의 함정을 동원해서 밤샘 수색을 벌였는데요. 생존자를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생존자 구조는요, 사고 발생 그 다음날 새벽에 지나는 어선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해경과 해군 35척의 수색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구조 활동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세월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자 이모 씨는 해경이 헤드라이트도 비추지 않고 지나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선이 구조했군요. 해경과 해군, 그 존재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1면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면을 보면요, 세월호 참사 이후 탄생한 국민안전처, 올해 초에 대통령에게 어떻게 업무 보고를 했느냐. 땅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 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양 구조 전문가는 구조대가 출동 즉시 이렇게 조명탄을 쏘면서 구조 작업을 했다면 모두 구했을 것이다 라면서 전복된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밤새 찬 바닷물과 사투를 벌이다 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국가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보니까 이거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었습니다. 해경의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까먹고 실종 선박 수색과 생존자 조기 구조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고심 끝에 없앴다고 했는데 해경이 언제 이렇게 또 다시 부활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초기 대응 미비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와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체된 해경의 존재와 해경의 초기 대응 미비 모두 말입니다. 세월호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부력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구조 조명, 조명탄, 호루라기 등 구조에 필수적인 간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구명조끼는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은 것인데 이걸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정부는 현재 선박업주나 선원이 안전관리를 맡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서류와 구도로만 확인하는 낚시어선 안전점검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은 이렇게 매듭지어집니다. 세계일보 3면에 보면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낚시인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는 그동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주의 자율점검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고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연안 어선인 낚시어선이 낚시인을 태우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996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입니다. 낚시어선에 여객선처럼 수십 명의 낚시인을 태우면서 연안을 운행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요. 너무나 필요하고요. 하지만 2012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선주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운항을 허가한 셈이 됐습니다. 안전을 도외시한 돈이 우선인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기도 합니다. 안전 우려, 비단 낚시어선뿐이겠습니까? 공항, 철도 같은 공공교통 분야의 안전관리 업무가 외부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20대 근로자, 외주업체 직원이었죠.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 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 7,490명 중 84.6%가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안경비, 그러니까 대테러 업무라든지 폭발물 반입 차단 같은 업무, 그리고 순찰 소방 같은 안전관리 업무는 인천공항공사가 위탁 계약을 한 민간업체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외주업체 직원으로서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안전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공항에서 불이 나도 하청을 받고 있는 소방대는 문고리를 따지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안전 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문제점은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에서 KTX와 일반 열차 등을 정비하거나 선로 유지보 수리를 하는 984명 중 907명이 용역직입니다. KTX 차량 정비 직원은 정규직보다 처우가 낮아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정비 경험이 제대로 쌓이지 않아서 차량 및 선로 점검이 부실해질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때를 같이 해서 감사원은 지난 2012년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통해서 외주업체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코레일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6% 적은 게 아니라 코레일 정규직이 100을 받으면 여기는 36만 받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1년에 승객 149명을 태운 KTX 산천열차가 탈선 사고가 났었죠. 선로 전환기를 제어하는 장치에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 업체에서 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그때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버스 업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은 전세버스 업체의 경우 자체 정비, 유지보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무려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운행버스 회사 정비 인력의 경우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2009년에 993명에서 2013년 89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죠. 또 무관심해지죠. 사고가 터져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는 너무나 엄청난 규모고 큰 희생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달 중순쯤까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하는 대규모 대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이 바뀔 것으로 알려졌고 공군참모총장도 교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8명의 대장 가운데 해군 참모총장 등을 제외한 5명에서 7명이 교체되는 대폭 인사가 될 전망인데요. 자, 해군 출신으론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됐던 최윤희 의장 후임으로 이순진 육군 2작전사령관, 박선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6면을 보면은 신뢰받는 군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기획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순서인데 정치권에 휘둘리는 고위장성 인사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과 출신지에 따라서 부침이 거듭되는 이런 현상. 이건 결국 군의 사기를 좀먹는 이적 행위다 이런 지적입니다. 사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 아닙니까? 여기서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군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군 고위직을 독점하다시피 한 하나회를 척결해서 악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인사철만 되면 여전히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장성 인사로 갈수록 능력이나 자질, 리더십, 품성보다는 정권 수뇌부의 입맛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부침이 심했고 이 때문에 장교들이 줄서기를 하고 투서를 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상당수 정권과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인사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 뭔가 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제도보다는 운용하는 군 지휘부나 군 통수권자의 의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와 관련한 뒷말이 구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같이 근무했던 인연에 따른 자기 사람 챙기기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임명 6개월 만에 옷 벗은 황의준 육군참모총장. 이 사람 같은 경우 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측근에게 앞으로 나는 청와대 실세 입김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6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된 역풍을 맞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도 정권과의 친소관계 또는 지역 등을 따져서 배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장성들의 불만이 많아졌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박지만 씨, 이 사람 육사 출신 아닙니까?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 2명에서 3명이 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2명에서 3명, 혹시 박지만 씨와 어떤 친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것도 또 주목이 되겠네요. 예. 목함질의 폭발로 부상을 당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한 하재원 하사 2다리가 잘렸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이 부상 정도가 심해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거 아닙니까? 현행법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서부터는 나라가 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부담하도록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로는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기 힘들겠다고 판단했던지 박근혜 대통령이 하재헌 하사 문병을 갔습니다. 부상 정도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눈시울을 붉힌 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중앙일보가 오늘 8면에서 실었습니다. 잠시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다의 안보는 믿을만한가? 우리 해군이 이미 퇴역한 미군의 대잠수함 초계기를 구입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 7월에 해드렸습니다. 그새 가격도 2배나 훌쩍 뛰어서 신형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진 상황인데 군이 결국 이 퇴역 초계기를 사기로 사실상 최종 결정했습니다. 바이킹은 지난 2009년 모두 퇴역해 지금은 전투기 무덤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한 사막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의 안보는 믿을만한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입니다. 전투기 바퀴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디스크에 불량 부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불량 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안보는 믿을만한가? 국방기술 품질원이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 개를 조사한 결과 품질시험 성적서 2,700여 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투기는 물론 전차와 자주포, 사병 운동화까지도 불량품이 납품됐습니다. 2014년 보도. 먼저 지난 6월이었습니다. GOP 근무교대 중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그 바탕에는 병영 내에 고질적인 따돌림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이모병장이 과거 A 관심병사로 분류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군의 관리 부실이 만든 예견된 사고였다는 비판도 이렇습니다. 군 내 각종 비리와 사고가 보물처럼 터져나왔죠. 부하를 전기 고문한 간부부터 훈련 기간 중에 음주 성폭행을 저지른 공군 간부들, 그리고 특전사 요원들이 훈련 중에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역시 큰 획을 그은 사건 가운데 하나였죠. 당초 질식사로 알려졌다가 뒤늦게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가? 지난달 4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하사 2명이 다쳐서 한 명은 군병원에서 또 한 명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명은 어제부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한 달이 지나서라는데 이게 과연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놓고 큰소리 뻥뻥 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입니다. 북한군은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군은 이미 경고한 대로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미스김, 거래처에 환 하나 보내주세요. 정말요? 아니, 미스김한테 꽃 보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부장님, 꽃배달하면 팡팡 꽃배달이에요. 모르셨어요? 팡팡 꽃배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주문하면 그때마다 10% 적립이 되고, 소개받은 친구가 팡팡 꽃배달을 시키면 또 저한테 7% 적립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포인트로 영화, 여행, 명품 쇼핑은 물론 만포인트부터는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고요. 미스김, 팡팡 꽃배달 내가 보낼게요. 어머, 부장님! 부장님이 주문하실 거면 팡팡머니 추천이는 저로 해주세요. 네? 팡팡 터지는 혜택과 즐거움, 팡팡 꽃배달.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팡팡머니 앱을 설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팡팡 꽃배달을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기존 보고서에 이어 슈퍼차이나 리포트도 새롭게 런칭합니다. 그 기념으로 경제의 큰 그림에서 찾는 기회 특집 보고서와 5대 경제 이슈 정리, 긴급 특강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립니다. 9월 15일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간 구독 회원이 되시거나 구독을 연장하시는 회원에게 알차고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9월 15일까지이고요. 문의 전화는 070-7584-2050.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한 다음 귀환길에 그 비행기 내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북핵 문제 등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이라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조속한 시일 안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외교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을 뺀 가운데 중국과 통일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문제를 통일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이것도 상당히 불안한데요. 이를 위해서 북한을 뺀 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 논의를 벌여가겠다, 이런 구상 역시 상당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한 통일의 합의인데, 이를 위한 방법론이 생략된 통일 외교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통일할 상대는 대화 대상에서 빼고 그 주변국과 논의하겠다. 이게 무슨 통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헌법 전문에도 미용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임시정부 법통을 한국사 집필기준에서 뺐다. 이틀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이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뒤가 다르네요.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 집필 방향과 집필 유의점 통틀어서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임시정부 연구자인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는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수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고, 1948년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건 바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본 것 아니냐. 교과서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면서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우여 장관, 송도로 인천예술고등학교를 이전하고 인천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바로 자신의 지역구기도 합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오늘 경향신문이 싣고 있는데요. 인천교육청은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송도 이전과 인천예술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바로 황우여 장관이 이끌고 있는 부처 아닙니까? 인천교육청과 예전은 황우여 부총리가 내년 송도에 개원하는 인천아트센터에 인천예술고등학교의 이전을 제안했다면서 황우여 부총리와 교육부는 인천예술고등학교 이전이 불가하면 예술중학교라도 송도에 설립해서 향후 인천예술고등학교와 함께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은 인천예술고등학교 송도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축한 데다가 송도에는 이미
미국식 교육기관인 체드윅 국제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포스코 고등학교, 또 교육부가 지원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구도심보다 교육환경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시설이 많습니다. 여기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인천예술고등학교까지 옮기면은 구도심과의 교육 격차가 더 커지는 등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황우여 부총리는 인천예고 이전은 학부모와 인천교육감이 먼저 원했던 사업 아니냐,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동아일보 31면 사설이 있는 면인데, 자숙해야 할 홍준표 지사 공무원 골프대회 열다니 이러면서 홍준표 지사를 겨냥한 사설에 실렸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제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1회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골프대회를 강행했습니다. 제1회라고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열겠다는 의미인데, 글쎄 제2회에 홍준표 지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자, 이번 대회에는 경상남도의 전체 공무원 23,000명 가운데 140명만 참가했으니 공무원 사기 진작이란 취지도 무색한데요. 참가자들은 각자 25만 원씩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2위에서 3위 팀에게 상금 600만 원이 하사됐는데, 이건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업무 추진비에서 댔다고 합니다. 그 업무 추진비 어디서 나옵니까? 사재? 아니죠.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생색을 냈네요. 예.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돈의 전면 무상급식 폐지에 앞장섰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프장 밖에서는 복지를 도외시한 홍준표 지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만은,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돈의 전면 무상급식의 폐지처럼 논란이 심한 사안들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실렸을까요? 논란이 심한 사안들을 추진해서 물의를 빚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아일보 사설은요, 논란이 심한 사안들을 신념에 따라 뚝심 있게 밀어붙여 지지층의 박수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나 돈의 전면 무상급식 폐지는 잘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의 소식 또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2면 또 한겨레 1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겸 포항지역구 사무소 연락소장을 지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TM테크에 거액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계열사에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득 씨가 정준양 씨한테 내 가까운 사람 밀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일까요? 검찰은 포스코의 특혜로 TM테크가 올린 수익 중 일부가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고령의 이상득 전 의원이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 2007년에 대선 당시에 저축은행 등에서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죠. 자신의 동생이 출마했던 2007년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지가 먹었을까요? MB한테 간 건 없을까요? 검찰이 이것까지 수사할 그런 양심과 저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2면을 보면은, 지난 토요일에 제가 김상환 부장판사 조리돌림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었죠. 자, 뒤끝이 참 깁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은 조선일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대법원 가서 뒤집으려고 또 애를 씁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12면을 보면은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 유예, 논리적 허점 많다, 이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고위법관의 말을 인용한 게 있는데요. 2심 판결문을 읽어보니 논리적 허점도 보이고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고심에서 결론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가가지고는 당선 무효형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대법원에다가 조선일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까요?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조선 칼럼 박스에 이 사람 얼굴과 이름이 실렸네요. 차기환 변호사. 예. 우리나라에 종북은 있는데 극우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칼럼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같아서 차기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이 부분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를 지냈던 차기환 씨 아닙니까? 이 사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일간 베스트글을 지속적으로 퍼날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일베, 수컷닷컴, 뉴데일리 등의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퍼날랐는데 서울시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친환경 제품이라는 이유로 시중가보다 30에서 50% 비싼 가격으로 수의 계약을 하고 풀무원으로부터 납품을 받았다. 이런 글을 캡처를 했습니다. 풀무원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아버지의 풀무원 농장을 이어받아 창업한 회사인데 무상급식한다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좌파 회사에게 비싼 돈을 주고 납품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풀무원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등록된 가공상품 등록업체가 아니고요. 수의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공개 입찰과 병행했고요. 30에서 50% 비싸다고 했는데 경기도보다도 5% 더 싸고요. 허위 사실을 이렇게 늘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선 칼럼이라는 이름부터 권위 있는 칼럼의 필자로 모신 조선일보. 참 없어 보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조계 최대 이슈인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의향을 물어봤더니 12명이 유보 또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찬성을 표한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일보 사설 내용을 토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단순히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로스쿨 제도의 맹점이 너무나 많다. 고액 수업료와 불투명한 입학 전형 과정, 불명확한 선발 기준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력에 따른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모습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기회균등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서 로스쿨과 상생적 경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다. 라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돈 없으면 로스쿨 다니기 힘들죠. 조선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또 응급의료기금 등 정부 기금 9곳은 지난해 운용기금 중 1,200억 원을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해둠으로써 낮은 운용 수익률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한 현금이 있으면은 기왕이면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에 넣어서 불려야 할 텐데 이자 한 푼 없는 곳에다가 이 1,200억을 갖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금연사업 등을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960억 원인데요. 0.12%의 수익률로 꼴찌를 기록했는데 자산의 대부분인 913억 원을 금리 0%의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맡긴 사실이 오늘 조선일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보면은 올 가을 전세난 비명이 더 커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20명에게 부동산 전망 설문을 했는데 20명 예외 없이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고요. 최소 2% 이상 급등할 것이다가 무려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발표가 됐는데 실효성이 의문이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8도로 아침에는 선선했습니다. 자, 그런데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과 낮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아침 한때 비가 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29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추자도 사고 부근 해역에는 파도가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초속 최고 14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고종석 작가의 여운형 선생님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 일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7년 전 오늘은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입니다. 여운형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지 한 해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일제하 반민족 행위자들의 악한 의도에 휘둘려서 결국 흐지부지 되고만 전말을 이 자리에서 씁쓸히 되돌아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부역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려 민족 반역자들 대부분은 해방되고 독립된 조국에서 일제 시기처럼 안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반공이라는 새 지배 이데올로기로 바꿔치기 한 채 말입니다. 그들의 배부른 후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영락한 후손들의 대조적 삶을 견주어보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민족 반역자들 대부분은 한 번도 과오를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친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친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대동아 공영권은 어쩌면 그들이 지금도 꿈꾸는 위대한 아시아일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분열증입니다. 공화국의 겉살은 과거 일제 제국주의를 부정하지만 그 속살은 일제 제국주의의 자양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판받는 식민주의적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서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거듭된 망언에 대해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내지르는 항의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그래서일 것입니다. 친일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어쩌면 조선인들이 정치적 관심을 거두고 독립을 꿈꾸지만 않았다면 식민지 조선은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정치적 관심만 거둔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적 관심을 거둔 인간을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누락시킨 삶이 온전한 삶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어제가 선생님께서 주도하신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70주년이었더군요. 미군정이 선생님께 우호적이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했다면, 우리가 성급한 민족주의를 자제하고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다면, 견고한 좌우 합작을 통해 중립을 지향했다면, 선생님께서 불의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통일된 민주국가를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이 좋았다면 오스트리아의 길로, 운이 조금 나빴다 해도 핀란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 생각을 할수록 선생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